네,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 경제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얘기 들은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 당국의 부양 의지가 있어서인지 소비 쪽은 조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월 달 소매 판매가 6.4% 정도 전년 대비로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4월보다는 확실히 호전된 거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전명수 소장님 저희가 처음 오셨으니까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신다면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느린 회복의 시작이다. 아, 느린 회복이요? 그래서 6.4% 소비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우리가 느낄 때는 굉장히 쇼킹한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아마 제목도 첩첩산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중국은 소비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12분기째인가 뭐 마이너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가 마이너스인데 중국은 6%인데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하고 이제 그것의 의미는 중국이 정부가 나서서 소비 부양에 올인한 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네. 정리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수치만 놓고 보면 사실 지금 중국의 수치가 우리처럼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과거 그 고속 성장하던 그때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기준치가 좀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선진국처럼 이렇게 숫자가 낮은 거는 전환 속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그 중국 소매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게 역시 그 소장님 의견대로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도 사실은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뭐 이번 달 5월 달에 6.4% 소매 판매 늘었다고 해서 뭐 이게 시작이다라기보다는 네. 보기보다는 2월 달에 보시면 한 4%가 늘었어요. 전년 네. 대비해서요. 네. 그다음에 3월 달에는 5.9%. 네. 지금 4월 달은 5.1%가 전년 대비 늘었고요. 5월 달에 6.4%가 증가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1월 달 이후에 이제 중국의 경제 특히 이제 중국의 시진핑 이제 행정부가 얘기하는 이제 내수 확대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저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게 뭐 사실 작년 10월 달부터 이미 얘기했던 이구한신 정책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지금 일단 내수가 이제 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얘기했던 게 2025년도에 특별 소비부양책을 해서 국채 3조 위안을 이제 발행하겠다. 우리나라 한 600조 원이 되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소비 진작이라든지 뭐 기업의 설비 업그레이드, 첨단 산비, 뭐 첨단 산업, 그다음에 증시 부양, 뭐 지방 정부 인프라 건설 등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좀 효과가 엮여 네.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지난달 한 달에 뭐 5월 달에 6.4% 소비 늘었다 이거를 네. 보기보다는 지금 추세 자체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내수라든지 소비가 계속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네. 지금 흘러가고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 당국의 부양 의지는 이제 확실한 것 같고요. 뭐 이구한신으로 대표되는 소비 부양 정책들의 효과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진짜라고 한다면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고정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소매 판매는 정책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정 투자라든지 실질적인 경기가 돌아가는 이 하드 데이터에서는 좀 늦을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마음이 급한 건지 그 회복했다 보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소장님께서는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소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따라 회복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 이제 우리가 중국 경제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중국은 소비가 GDP의 56% 정도 되고 네. 투자가 한 5% 내외, 네. 순수출이 5에서 10%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투자가 안 좋아서 경기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소비가 좋아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네. 오히려 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투자도 이제 그냥 뭐 부동산 마이너스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보면 안 되고 네. 투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SOC 투자가 있고 제조 투자가 있고 부동산 투자가 있는데 SOC나 제조 투자는 뭐 두 자릿수 가까이 가는데 이 부동산 투자만 이제 마이너스 10%예요. 그래서 다 합치니까 이제 4%밖에 안 된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제조나 SOC 투자는 뭐 별 문제가 없고요. 부동산이 지금 4년째 이제 침체를 겪다가 작년 9월부터 이게 경기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뭐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부동산 뭐 경기 다 풀었잖아요. 네. 근데 서울 일부 지역만 집값이 올라갔지 나머지 지방은 뭐 형편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아직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정책은 풀었지만
심리가 아직은 안 들어서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십니다. 네. 그 예전에 뭐 헝다 사태로 이제 대표되는 부동산 부진은 일단 정책에도 반응을 좀 가장 좀 느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경제의 이제 부담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단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은 일단 더는 안 빠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돌아온다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소비가 많은데 지금 정책이 끝나고 나서도 뭔가 소비가 계속되려고 하면 그 예전의 중국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게 있어야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좀 지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께서는 일단 중국 경제에서 다른 것보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4년째 해결 못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부동산을 이제 우리 소장님이 또 그 말씀 네. 하셨어요. 이제 인프라 투자가 네. 이제 사실 개발 쪽에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건 대부분 다 인프라 투자 같은 건 사실 이제 중앙 정부가 하는 그렇죠. 컨셉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특히 주택 개발 네. 이런 쪽들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정부죠. 네. 과거 이제 로컬 거버먼트 파이낸싱 비클이라고 해서 LGFV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개발과 네. 성장 동력을 이제 끌고 왔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제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중국의 중앙 정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지방 정부가 주로 추진했던 LGFV 같은 이런 비이클을 통한 성장 동력보다는 사실 이제 소장님 말씀했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첨단 제조업 아니면 뭐 그 뉴 실크로드를 통한 이제 인프라 이런 네. 쪽으로 사실 개발을 많이 옮겨놨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 건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사실 지방 정부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네. 크거든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당분간은 연방 정부 특히 이제 중앙 정부의 힘이 더 세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인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조업 쪽에서 어떤 투자라든지 개발이 조금 더 네. 앞으로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의 이런 주택 관련된 산업들은 당분간 네.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네. 쉽지 않다는 게 이게 무슨 뭐 마이너스로 간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워낙 과잉 공급이라든지 네. 과잉 생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소화되는 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저는 어떤 분들은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가계에서 차지하는 자산 비중의 거의 70%가 부동산이거든요. 거의 그렇죠. 한국하고 거의 네, 비슷하거든요. 맞습니다. 비슷한데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어떤 가계에 네. 가처분 소득이 그럼 줄어들었냐? 한국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잖아요. 내 소득하고 네. 우리의 성적만 안 오른다 그러잖아요. 다 네, 올라가는데. 네,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1인당 퍼캐피탈이라든지 이런 가처분 네. 소득이 사실은 최근 4, 5년 동안 계속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도 저는 뭐 별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듯이 중국이 과연 부동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더 감소한다던가 가계 네. 소비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네.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네. 일단은 가계에서 필요한 이런 부동산 특히 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경기는 일단은 약간 좀 분리해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당연히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가계 소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붙잡고 네. 이것을 끌어내린다. 네.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럼 중국은 우리처럼 뭐 번 돈을 월세나 아니면 대출 이자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그렇죠. 좀 덜해서 우리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중국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늘 얘기 나오는 게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입장 차이가 너무 다르다. 우리 한국의 부동산도 서울 한강벨트와 지방 부동산은 양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국도 중앙이 입장이 있고, 그리고 지방 정부는 뭐 어쩔 수 없는 구조상 부동산이 예전처럼 되지 않으면 뭐 재정이 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둘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좀 풀어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소장님? 그거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건데 네. 중국은 지방자치제를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 지방이 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돈 줘서 해결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지방정부 부채 3조 그 채권 찍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네. 그걸로 그냥 해결해버리는 거고 우리도 예전에 뭐 성남시나 인천시가 부도 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월급을 못 줬냐. 네. 뭐 미국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다 부도 났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 문제가 있냐는 건데
지방자치제를 하는 나라도 뭐 지방정부 문제들이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중국은 중앙 집권제의 나라인데 네. 지방정부가 부도나가지고 뭐 위기가 생긴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근데 말씀하신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다른 점이 부동산 투기를 언제든지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국가 거예요. 근데 그 네, 땅이 그렇죠. 누구 거냐면 지방정부 소유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지방정부가 재정이 빵꾸가 나는 것을 그 토지 사용권 매각을 통해서 네. 이걸 충당하는데 이게 이제 땅값이 떨어지게 되면 팔아야 될 땅의 양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주가나 부동산 똑같은 것이 떨어지면 아무도 안 사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지방정부가 세수 확보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이게 땅을 팔아야 되는데 헐값에 더 많이 팔아야 되고 그 수요가 우리 뭐 미국의 국채가 저기 입찰 금리 안 맞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서방 세계하고는 좀 다르게 네. 봐야 되고 지금 부동산 이슈는 그렇게 봐야죠. 먼저 소득이 있어야 월급을 타야 뭐 돈 쓰는 거고 네. 그 다음번에 내구 소비를 살려면 주가가 올라가면 내구 소비 사죠. 네. 그래서 월급 타고 주가 올라가면 그 다음번에 이제 집 사는 것이 패턴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그널로 보면은 소비 쪽에서 이제 살짝 꼬리를 틀었고 네. 주가 지금 이제 슬쩍 움직이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다음번 텀이 뭐냐 그런 건 부동산 움직일 차례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소비가 두 자릿수 그다음에 주가가 지금 뭐 2천 몇백에서 한 3,500, 4천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당연히 돈이 4년 동안 빠진 가장 저평가된 부동산으로 돈이 몰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지방이 뭐 잘못된다고 해서 뭐 국가 부도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이제 중앙 정부의 재정 부담이 좀 확대되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하고 좀 분위기가 그 시진핑 일기 때랑 지금이랑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패기 이런 게 좀 많이 좀 달라진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중국 제조 2025라든지 뭐 이런 뭔가 좀 자신감 있는 그 뭔가 이뤄내겠다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지금 뭔가 좀 그 방어하는 듯한 느낌이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게 15차 계획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성장률을 이제 5% 정도로 달성하겠다. 한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은 팔을 좋아하기 때문에 팔은 수성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8에서 5로 내려서면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온 건데요. 그러면 그 팬데믹 이후로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패권 전쟁이 다시 벌어진 상황에서 중국의 그 국가 전략은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내수 부양 정도로만 뭐 끝날 것 같진 않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여러 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5도 되게 높다라고 봐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뭐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예전이 높아서. 예전에 자꾸 그걸 갖고 네. 옛날을 자를 갖고 지금 와서 네, 뭐 된다는 네. 것은 사실 저는 이제 맞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물론 외부적 환경도 좋았어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하면서 뭐 사실 올해가 끝이거든요. 올해가 네. 2025년 이제 그러니까요. 마무리가 되는 단계고 경제계획 14차 경제계획 기획도 이제 올해가 이제 사실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그럼 경제 성장 동력을 다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미 뭐 시진핑 국가주석도 올해 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올해가 두 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서 이제 잘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기존 걸 잘 정리하고 새롭게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여러 가지가 이미 대기 중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고요. 그래서 가장 저는 먼저 보는 게 계속 요즘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AI 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국 경제의 어떤 성장 동력이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제조업 분야가 이제 사실 메인 핵심이었다면은 네.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을 어떻게 보면은 AI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로 좀 바꿔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저는 첫 번째 보고 네.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산업이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미국의 케이스를 이미 봤잖아요. 이 산업들이 정착됐을 경우에 어떤 성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게 뭐 단순하게 뭐 AI, LLM 모델 단순하게 그거 하나 뭐 개발한다고 끝나는 게 네, 아니라 그렇긴 하죠. 전반적으로 AI 산업 자체가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전반적으로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좀 밀어붙인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마 중국이 원하는 이제 5%대 성장을 저는 달성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근접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과연 이게 이제 그러면 다들 말씀하시는 게 그럼 중국이 이게 가능한 국가야? 막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중국에서의 AI 산업은 정부가 거버넌스를 위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보시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 구조가 바뀐다던가 뭐 기타 뭐 국방력도 바뀐다던가 이런 민간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는 단계적인 그런 측면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이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실업률 같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까지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기존 산업을 봐갖고는 이번에 이제 제25차 경제기획에서 얘기하는 5%를 달성한다. 그건 사실 쉽진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산업 구조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게 정착화된다라고 보면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갖고 5%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세계 2등의 어떤 GDP 명목 GDP 국가로서의 어떤 성장성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하면서 계획 경제를 한 게 벌써 15차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좀 나이를 먹은 것도 있고, 물론 5%라는 게 우리 지금 0.8 나온 나라에서 5% 가지고 뭐 낮다고 말하기가 좀 웃기긴 합니다만은 절대값 외에 좀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건 좀 속도가 좀 빨라 보이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인구 고령화 문제도 이제 중국은 고민을 해야 될 수준이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과거의 8%보다 지금의 5%가 조금 버거워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15차 5% 기간 달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그거는요. 중국은 15차 계획은 금년 10월 달에 발표를 하는 거고 지금 5% 4% 성장 목표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건 그냥 언론에서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중국은 2020년부터 2035년까지 GDP를 2배를 가져가는 게 국가 목표예요. 장기 목표인데 그렇게 하면 연평균 4.7%를 성장을 해야 돼요. 거의 5% 그래서 이제 2025년까지는 그게 조금 앞에 높은 성장을 해야 뒤에 낮은 성장도 되기 때문에 5%를 목표를 잡은 것이고 지금 5%면은 전 세계에서 인도 빼놓고는 제일 높은 성장이에요. 그리고 5%가 지금 우리가 중국 GDP 한 10분의 1 되거든요. 중국이 2년 5% 성장하면 한국만한 나라가 하나씩 더 툭툭 튀어나오는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냐면 10%, 8%, 7%, 5% 떨어져서 반토막 났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5% 성장했을 때의 GDP 규모하고 10% 성장했을 때 장점인 때 GDP 규모가 지금 35배가 더 커졌어요. 지금은 늙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이즈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 시대 1%는 장점인 시대의 35%하고 같은 규모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생각을 안 하고서 그 절대적인 숫자의 하락만 갖고서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건 잘못 보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이 앞으로 5%를 또 할 거냐 그러면은 이거 미국을 훨씬 더 빨리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제가 보는 5%를 하냐 못 하냐는 기술 국산화를 얼마나 하냐에 거기 달려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는 이게 10년 전에 만들긴 했지만 2018년에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모든 문서에서 그게 사라졌어요. 문제가 사라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중국 제조 2025에 들어가는 보조금 문제를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그게 공식 문서에서 사라지면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근데 진짜로 안 하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문서만 없었을 뿐 미친 듯이 국산을 해서 지금 중국은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보다 다 잘해요. 그게 반도체 국산화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봐야 되고 그래서 향후 5년간의 성장률은 결국은 내수를 얼마나 키우냐 하고 거기에 미국이 가로막은 이제 중국의 첨단 기술에서 국산화의 수준이 이게 이제 생산성 향상, 이제 GDP 증가율 이것의 핵심이 되는 관건이죠. 그래서 아마 14차 5개년 계획은 5% 성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나오지만 아마 15차 5개년 계획은 아마 기술 그 자강, 기술 국산화가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반도체도 넉넉 잡으면 한 3년 정도 남았다라고 나오던데 나머지 것들은 이미 우리가 힘든 게 그 중국이 그만큼 따라왔다는 증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G7도 열리고 그 와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예전같이 우리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리드하고 있는 미국이 있고 그리고 그 빠르게 또 추격하고 있는 중국이 있는데 우리는 좀 어떻게 하면 현 정부가 말한 실리 외교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게 가능할까 좀 의심스럽기도 하거든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우리의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게 가장 힘들죠. 네, 그게 말은 실리 네. 외교인데 네. 이걸 진짜 정치하고 경제를 그러니까요. 명확하게 분리해갖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 저도 이제 크게 드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G7 정상회담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가장 먼저 만난 정상이 사실은 이제 일본 총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이번 정부가 미국 우리는 정치적으로 일단은 동맹이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쉽지 네. 않아. 우리 그냥 중국을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저는 사실 봐요. 네, 뭐 그렇다고 그럴 것 보려면 같습니다. 사실 일본과 함께 네. 경제 쪽에서 좀 네. 일본도 지금 미국하고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지금 붙어 있거든요. 네. 예, 이런 쪽에 같이 편승을 해갖고 네. 다른 쪽을 하나 이용해서 쿠션을 돌려갖고 하는 방법은 저는 좋다라고 봐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갖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그런 의도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모리카라 총리 딱 만났는데 네. 되게 분위기를 좋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미 대선 때는 한판 붙을 것 같은 딱 그런 표정이 있었는데. 네, 뭐 일본에 대해서는 좀 그랬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실리외교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과거에 그냥 미국하고 중국 양쪽 우리 징검다리 가운데야 이거보다는 일본도 끼어들게 하고 러시아도 끼어들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안에서 네. 하나의 이제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실리 외교에 적당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를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이제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기술적으로 봐갖고 우리하고 이제 일본하고 이제 서로 뭐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 줄 것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네. 무슨 엄청난 상품을 반도체 빼고는 지금 줄 수 있는 것도 네.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옛날같이 뭐 중국의 싼 제품을 뭐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네. 양국의 지금 이제 무역 구조를 봐도 지금 우리가 파는 게 이제 반도체 빼고 뭐 그다음에 화학 제품, 뭐 IT 제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중국부터 수입하는 제품들 보면 전자 제품이라든지 화학 제품 또 이런 것들이 되게 또 많아요 또.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양쪽이 겹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계속 그 말씀을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얻어야 되는데 그 혜택을 과연 기존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맞는가? 예,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중국이 국산을 그렇죠. 하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미국을 설득시키려면은 네. 과거 같은 방식으로 중국과의 어떤 무역 구조를 갖고 가기보다는 뭐 서비스 무역이라든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우리가 익스큐즈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뭐 대표적인 게 엔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네. 뭐 미국에서 지금 유학생들 안 받잖아요, 중국. 지금 다 한국으로 오잖아요, 지금. 네. 뭐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서비스 무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약간 뒤처진 기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무역의 기회도 네.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리외교가 그냥 무조건 정치 경제를 딱 분리해 놓고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뭔가 회색지대 같은 걸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서비스 무역 같은 건 사실 미국도 어떻게 건들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익스큐즈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과 어떤 동맹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 갖고 같이 가는 게 어떻겠는지. 그다음에 요즘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도 사실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지금 시장에서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까지 한번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실리외교가 명확하게 눈에 딱 지금 앞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딱 명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길은 있어 보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미국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거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를 좀 강화를 하면 조금 이제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럼 소장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실리 외교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혹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새 정부의 지금 전략은요. 네.
내부 구조 변화예요. 네. 그래서 지금 큰 변화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이 메이드 인 USA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반대로 그 관세 문제 때문에 내수 중심 성장, 소비 중심 성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가 그 사이 30년 동안 들었던 것에 반대가 됩니다. 미국은 소비 중심, 중국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이게 뒤집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수출 구조가 중국의 중간재하고 자원재를 팔고 미국의 소비재를 판 것이 지금 30년간의 수출 구조인데 지금 새로운 정부의 최대 과제는 이 공급망을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미국에는 중간재를 팔고 중국에는 소비재를 팔아야 되는 걸로 우리가 구조를 안 바꾸면 이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우리가 수출을 대폭 줄이거나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중국하고는 이제 공급망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뭐 2차 그 관세 협상을 했어요, 제네바에서.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히토리 금속을 2달 동안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안 했더니 미국의 첨단 산업이 다 난리가 나서 서기서 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먼저 전화해서 이걸 했을 네. 정도로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도 지금 쩔쩔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어떡하냐? 한국은 지금 자동차하고 배터리가 주수출 품목인데 반도체가. 근데 반도체 원자재 40%, 배터리 네. 원자재 80% 중국에서 가져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 정부의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중국을 이거 공급망 측면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시장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내수 시장, 소비 시장에 우리가 중간재 팔던 걸 소비재로 바꿔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정부 역량을 모으고 기업들의 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갈 거냐. 이거를 해결하면 무역수 적자로 돌아서는 거고 네.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네, 거죠. 그 사이에 끼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사실 실리 외교를 말만 한 게 아니라 실리를 할 수 있게 체질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 바꾼다는 게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한 좀 리더십을 보여줘야지 기업들이 한번 믿고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